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 때리는 인문학자 단독자입니다. 자,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환절기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훌쩍훌쩍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럴 때마다 제 코를 떼어버리고 싶은데 코를 떼어낼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심리학 복습하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자들이 많았죠. 심리학에서 뭐 이반 파블로프, 뭐 에드워드 션다이크 있지만 오늘은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존 왓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이 역사로 치면은 제 이 심리학 복습하는 영상을 일종의 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제 유튜브에서나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뭐 정규 교육기관,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해봐요. 바로 그냥 첫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돼버린다니까? 바로 퇴사하라고 얘기 나옵니다. 바로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개인 채널이고 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찌레기 같은 놈들이 나의 깊은 참뜻을 모르고 신고 버튼을 누르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나의 지성을 따라올 순 없다. 그냥 질투심에 몸부림치는 하나의 가시적 표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거두절미하고 존 왓슨은 이제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그래가지고 뭐 자극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반응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블로프가 피실험자로서 개를 상정해가지고 종소리라는 자극과 침을 흘리는 이런 반응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전적,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고전적 조건화라고. 그리고 션다이크 같은 경우에도, 에드워드 션다이크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보상이 오는 방식으로 어떤 제공되는 자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강화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미로를 탈출하는데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더 빠른 길로 탈출하더라. 아니면은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생선이 떨어지더라. 근데 다른 걸 눌렀더니 생선이 떨어지기는커녕 전기 자극이 미세하게 오더라. 그러면은 전기 자극이 미세하게 오는 버튼을 안 누르고 생선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버튼,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버튼을 눌렀다. 뭐 이런 게 바로 션다이크가 얘기하는 시행착오적 학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험 내용이 이와 100% 유사하다? 일치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알겠어. 파블로프 알겠어. 션다이크 알겠어. 그러면 왓슨은 무슨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왓슨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왓슨은 일단 미국의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 그러니까 흙수저였던 거예요. 흙수저여가지고 어린 시절이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불행한데 아버지, 여기서 이제 애비라고 하겠습니다. 애비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애비가 13살 때 탈주합니다, 집을. 이제 애비가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야. 술꾼이었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었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개 거지 같은 애비 밑에서 이제 왓슨이 태어났는데, 바람둥이였다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겠죠. 엄마는 근데 심지어 독실한 신자였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되는 느낌의 엄마와 아버지와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개 거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왓슨이 컸기 때문에 10대 때 아주 지저분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뭐 사람을 팬다든지 반항을 많이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항을 많이 하는 거하고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13살 때 뭘 하냐, 13살이 된다. 16살 때 근처에 이제 퍼먼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퍼먼 대학. 퍼먼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3년 일찍 이제 대학을 들어간 거지. 사실상. 뭐 만으로 치면, 그죠? 그리고 뛰어난 학자가 되는데 시카고, 우리 상업의 중심지였죠. 미국의 시카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닥터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부교수가 됩니다. 우리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부교수가 돼요.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에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겨내고 아주 자수성가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일치월장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엄청난 인간적인 개혁을 일으킨 스스로에게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울 만한 삶을 산 거죠, 일종의. 이 왓슨이 그래서 1913년에 어디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뭘 하냐? 강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주의 선언서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주의 선언서라고 이제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걸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되려면은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왓슨의 이 행동주의 선언서는 이런 거예요. 심리학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과학적으로 돼야 된다. 아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에 대한 얘기는 좀 그만해라. 정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증거라든지 뭐예요? 예측.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통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라는 이런 개념을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뉴럴로지컬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정신분석 관련된 사람들 포스트 프로이트주의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행동주의적 선언서에 기분이 안 좋았겠지. 이게 아니라 예측 통제와 가능한 과학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왓슨이 이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거기서 뭘 깨닫냐? 바로 이제는 예측 통제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 행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왜? 1차 월드워. 1차 월드워에 참전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세계대전 참전하면서 그 논리철학 논고를 썼잖아요, 사실상. 그것처럼 이제 왓슨도 여기 참전하면서 인간의 5만 가지 군상을 본 거지. 자, 그래서 고전주의적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아보고자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왓슨이 자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조수라 그래야 되나요? 조수였던 사람 중에서 이제 로잘리 레이너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걔하고 불륜이 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제 사장되는 듯한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사임을 강요당해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너가 어떻게 교수로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솔직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수로서의 뛰어남하고 불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누구나 다 뭐 성욕이 있고 뭐 하나의 가정을 파탄내고 뭐 그런 거에 문제는 제기될 수는 있어. 근데 교수로서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륜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사임을 시켜버려요. 뭐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다. 뭐 우리 PC주의 같은 새끼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사임을 강요당해가지고 심리학에 관한 책을 출판하지만 별로 그렇게 사회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 자, 그럼 우리 왓슨이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에는 왓슨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사랑 같은 이러한 뭐 자잘구리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그냥 감정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극 반응, 조건화를 통해 가지고 부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노, 두려움, 사랑이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부여. 인간한테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딴 거를 왜 제공하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어때요? 제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제공받고 있잖아요. 분노를 제공받고. 누구한테 분노 제공받습니까? 회사 같은 데 가면은 바로 옆에 이제 같은 동료라던가 팀원이라던가 상사한테 분노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냥 제공받는 게 아니라 뭐야? 감정적인 반응, 이러한 반응들을 만들고 형성할 수 있도록 조건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화. 컨디셔널라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빡치게 의도한다든지, 사랑하게 의도한다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계보를 따라가면 파블로프가 개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화 시켜가지고 행동 반응을 원하는 대로 끌어낸 것처럼
인간도 사건과 대상에 대한 반응을 조건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지. 뭐냐? 그럼 인간을 상대로 이러한 것들을 조건화시키는 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인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맞냐? 도리에 맞냐? 도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인권 문제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 가서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왓슨의 주장 중에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본성 됐다. 본성 상관없어. 본성 상관없이 뭐 하겠다는 거야? 너는 네가 본성이 어떻든 간에 뭐든 간에 모든 교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학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소심한 놈이 아니었지만 거지 같고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널 소심하게 만들 수 있다. 너가 대담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대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넌 대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왓슨이 했던 실험이 어린 엘버트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 엘버트 뭐 익스페리멘트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근데 어린 엘버트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조수 불륜 대상이었던 불륜녀였던 연구조수 레이너랑 뭘 하냐? 아동병원에서 9개월 된 영아를 하나 데려옵니다. 섭외를 하는 거야, 영아를. 그래가지고 이 유아 엘버트와 관련돼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실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엘버트가 이제 공포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동물을 두려워하도록 특정 동물과 관련된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유발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숭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어, 엘버트한테. 그럼 이 두려움이 침팬지한테도 전이될 수 있냐 이거예요. 침팬지한테도, 오랑우탄한테도 전해질 수 있냐 이런 거지.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그러면 되겠냐, 잔인하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흥미로웠다. 그래서 왓슨은 엘버트를 이제 매트릭스에 올려놓습니다. 매트릭스에 이제 엘버트를 올려놔가지고 뭐하냐, 뭐 여러 이제 동물들과 뭐 여러 무생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생물 및 동물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지, 시각자극으로서. 그러면서 처음에 엘버트는 뭐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뭐 곱등이든 바퀴벌레든 그냥 손을 뻗는 거예요. 왜? 아니 뭐 9살도 아니고 9개월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 손을 뻗는 거야. 근데 만지고 막 그랬는데 알겠다. 이제 별 두려움 없이 만지니까 이제 왓슨의 엘버트가 이제 매트릭스에 있는 동안에 막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동물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생명이 없는 무기물을 제시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엘버트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그러니까는 아이에게서 이제 두려움의 반응을 끌어냈으니까 뭐예요? 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음에 뭘 연결한 거예요? 마우스를 이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쥐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쥐에 막 꼬랑지 만지고 쥐 생식기 주무르고 막 그랬던 애가, 엘버트가 소음이 제공을 되기 시작하니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생겨난다? 쥐를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쥐와 엘버트가 매트릭스에 같이 동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엘버트가 쥐를 만졌을 때 막 막대로 막 두드리니까 엘버트는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어떻게 했냐, 2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소음이 나지 않았는데, 소음이 없는데도 쥐새끼가 자기 매트릭스에 올라오자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쥐를 보면 소음이 연상되는 거야. 또 소음이 들리면 쥐가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서 왓슨은 파블로프가 개를 대상으로 실험했던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소음은 쥐를 연상시키게 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쥐에 반응하도록 조건화돼가지고 쥐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중립 자극이었다는 거야. 엘버트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마우스는. 근데 이제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마우스는 천하의 가장 무서운 새끼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화는 흰 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진행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엘버트 두려움이 이제 그래서 다른 대상으로, 유사한 대상으로까지 퍼졌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흰 털이 있는 대상, 이 흰 쥐였으니까 흰 토끼 뭐 이런 놈들 있겠죠. 뭐 흰 개를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포심이 다른 애들한테 퍼졌냐 안 퍼졌냐, 유사 대상으로 그걸 알아보려고. 근데 어땠을까 여러분들? 흰 쥐뿐만 아니라 흰 토끼, 흰 개를 봐도 역시나 두려움의 감정을,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왓슨은 인간의 감정이 고전적 조건화에 민감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조건화되는 거에 아주 예민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전의 자극 반응은 뭐 신체적인 거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유사 반응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사 개체들로 하여금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지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엘버트가 쥐, 토끼, 개 같은 뭐 이런 애들의 반응 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건화의 영향이 이제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엘버트 엄마가 빡쳤는지 엘버트를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내가 부모였으면 왓슨 죽였어요. 진짜로. 왓슨 오한마로 때렸습니다. 근데 엘버트 엄마는 왓슨을 오한마로 때리진 않고 그냥 엘버트를 데리고 조용히 나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왓슨의 어떤 이러한 실험 자체가 뭘 알려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조건화된다라는 것이 어린 시절에 뭐 아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것이 결국 본성과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이게 응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겠습니까? 자, 어린아이들이 정서에 민감하고 양육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했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아, 그 아이의 자아가 이거를 제시해 준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의 뭐 양육이냐 본성 논쟁, 뭐 널처냐 네이처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봤을 때 이러한 어린 시절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어떠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이런 어린 엘버트 실험은 결국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환경으로 아이들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인간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행동주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겠죠. 보세요. 왓슨이 아버지가 씹창 같은 놈이라 가지고 어린 시절에 막 동급생들 괴롭히고 아주 쓰레기 짓을 했잖아요. 머리는 똑똑했지만. 그것처럼 환경은 부모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그럼 부모가 어떤 식으로 환경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엘버트처럼 쥐를 두려워하는 엘버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쥐를 좋아하는 엘버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실험이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지. 우리 PC주의자라든가 비윤리적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주의의 이러한 모형으로 양육된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실험을 통해서 손상이 일어나요. 뭔 손상이 일어나요? 정상적인 이제 인지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토끼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토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백상아리라던가 저기 이상한 바퀴벌레 보고 무서워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데, 토끼라던가 강아지 보면서 막 경기 일으키고 막 그런 거는 이상한 반응은 맞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아동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육아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으로서 이렇게 행동주의자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여운을 남겼다라고 보고, 행동주의를 위한 어떤 출발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키너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온화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개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왓슨이 나중에 광고 업체에도 이제 좀 근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서도 좀 이제 일을 하는데, 광고 관련돼서.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 전쟁에서도 배웠고 어린 엘버트 실험을 통해서도 깨달았으니까, 이러한 지식을 어디다 사용하냐? 광고에 사람들이 뭐예요? 내용물보다도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용물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광고에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러한 잔인하게 보일 수 있고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엘버트 실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왓슨이라는 우리 심리학자 어떤 실험을 했는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파블로프랑 비슷하다. 뭐 행동주의니까 뭐 그게 그거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겠지만 사실상 양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러한 왓슨의 실험 같은 것들이 그 증거로서 확연한 그 증거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주장을 대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죠? 제 그지 같은 부모 밑에서 크면 애새끼도 병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